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실제로 6조 6천억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좋았고요. HBM3E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반기쯤에는 납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 전기가 BYD 전기차 쪽으로 5천억 달러 정도 규모 수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일단 작년에 비해서 파운드리 가동률은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ITC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AI 템베거 투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최근 발표된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일단 매출도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가 한 5조 원 정도로 봤는데 실제로 6조 6천억이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 상단보다 너무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시큰둥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잘 나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유통 쪽에서 재고를 미리 좀 확보하려는 니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모바일 사업부 쪽에서 한 4조 원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나왔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미리 미래 수요를 땡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시행되고 나서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불안감이 있는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수요 확대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AI 쪽은 아직까지 기대하는 것들이 못 나오고 있죠. 일단 HBM이 상반기 중에는 뭔가 그래도 엔비디아 코어를 받고 납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반도체 D램 자체를 재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A라고 하는 그 14나노 공정의 칩을 재설계를 해서 이걸 이제 HBM 적용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1A가 이제 제대로 뭔가 재설계가 돼야지 1B 12나노 그리고 1C 10나노 초반까지 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거시 쪽,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PC 쪽의 수요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오히려 그쪽 범용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올해 이제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전영현 부회장이 양산한다던 HBM3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HBM3E가 이제 블랙웰에 적용되는 제품인데요. HBM3 12단이 이제 블랙웰의 메인 제품입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퀄 테스트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의 일부 이원화를 하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쯤에는 납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메모리 1등 기업이었던데 굉장히 체면을 많이 구겼죠. 실제로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보면 금액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D램에서 36% 마켓시어로 1등을 차지했고, 이게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희 삼성전자가 34%로 2등이고 마이크론이 25%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의 마켓시어 점유율도 한 자릿수 수준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9%포인트 차이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고강도 발언을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결국 혁신을 뒤처진 거죠. 원래 PC 혁명 시대에서 삼성전자가 너무 잘했죠. 네, 그때 D램을 또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1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도 원조 업체인 도시바를 밀어내고 1등이 됐고, 모바일 혁명 들어서 스마트폰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LPDDR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 같은 스토리지 쪽에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AI 혁명에서는 너무 큰 실기를 한 거죠. 그래서 HBM 쪽으로 너무 늦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의사결정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도 높게 경영진들에 대해서 이제 긴장을 주기 시작한 것 같고요.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말 자체가 굉장히 독해지고 있습니다. 사직생이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고, 그동안 이제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사의 어떤 그 폭이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인사는 얼마나 파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물갈이가 얼마나 되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고강도 발언 이후에 딱히 달라진 점은 없는 건가요? 일단 저는 중간 인사 가능성을 좀 높게 봤었어요. 그래서 일단 DS 부문에서 중간 인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상 미래 전략실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기획 TF 쪽 그런 쪽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쪽보다는 최근에 이제 세트 사업 쪽에 이제 부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네,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오히려 중간 인사가 있었고, DS 쪽에서는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인사나 그리고 이제 스텝 조직 쪽에서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인사가 큰 폭으로 있을 수밖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치적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아마 삼성의 대관이라든지 지원 스텝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결국 뭐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잖아요, 민주당에.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만나서 둘이 이제 독대도 했었고, 거기서 또 많은 어떤 차기 정부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그런 쪽에서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앞으로 변화의 어떤 힌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에 참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뭐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미국을 제치고 중국 쪽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정말 극단적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 거점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중국 쪽에 상당 부분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잘 협상을 해서 뭔가 외교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덜 피해를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용 회장이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안팹이 그 낸드 플래시 생산하는 라인인데 거기가 규모가 꽤 큽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감가상각을 최대한 뽑아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중 간에 뭐 워낙 관세 폭탄을 막 정말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휩쓸리게 되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차원에서 그냥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샤오미나 중국 전기차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닌가요? 최근에 이제 삼성 전기가 이제 그 MLCC라고 하죠. 멀티 세라믹 콘덴서. 그쪽에 BYD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억 달러 정도 규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뭔가 협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쪽도 메모리도 충분히 그런 쪽도 가능하겠죠. 뭐 지금은 핸드셋 쪽이 메인이죠.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이제 메인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제 자동차 자체가 이제 점점 더 전장화되고 거기에 전자 부품들이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또 삼성 그룹의 차원에서 뭔가 좀 이제 기회를 잡으려고 좀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신호탄이 저는 삼성 전기 MLCC의 BYD 협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부상하는 중국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샤오미도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요. 샤오미도 전기차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공간을 넓혀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뭔가 비즈니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너무 과잉으로 해서 오히려 막 그 비즈니스 기회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뭔가 기회를 잡겠다.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 생산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작년에 비해서 그 파운드리 가동률은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가동률이 거의 70% 언더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라인들을 셧다운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작년 말에 영업통 사업부장이 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영업을 해서 팹을 채우고 있는데 여전히 적자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적자고 이거는 이제 고객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물량이 부족하면 결국 그 감가상각의 비용도 못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기에 보면 우리가 비인 메모리라고 하는 쪽에서 거의 2조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기를 이제 채우는데 중요한 수요처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팹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팹리스 업체들 다 합쳐도 한 300개 안 되거든요. 300개 안 되고 그중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쓰는 첨단 공정을 쓰는 업체들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십 개 안 되는 거죠. 근데 중국에는 삼성 파운드리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3,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굉장히 기회가 많은데, 다만 이제 또 중국의 어떤 너무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인프라 R&D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년 연구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축적해 놓은 어떤 유무형의 자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좀 잘 활용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죠. 그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전방 시장의 헤게모니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좀 둔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서 굉장히 코스트를 싸게 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AI 시장에 어떻게 보면 커스텀 수요를 좀 외면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그쪽을 빠르게 바꾸고 있고요. 전영현 부회장 이 오면서 지금 주목되는 거는 파운드리 쪽에 있는 인력들을 이제 메모리 사업 쪽으로 전진 배치를 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커스텀 메모리, 그러니까 최적화된 메모리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결국 HBM의 커스텀, HBM4부터 이제 커스텀 메모리가 더 많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HBM뿐만 아니라 이제 소캠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의 메모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중국 수출 제한된 엔비디아 H20 칩이 한국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 그래도 매출 비중이 20%가 넘거든요.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H20의 제재 같은 것들을 길게 끌고 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자체가 이미 지난번에 약점이 노출됐고요. 트럼프 취임 초에는 뭐 워낙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워낙 탄력이 받던 상황이었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미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화들짝 놀랐잖아요. 거기서 약점이 이미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더 세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은 건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약한 모습 보여주면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더 지금은 무리를 해서 좀 강한 척 블러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지금 H20 칩 제재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실리콘밸리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기술 리더들 그리고 월가의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내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한계에 오는 거죠. 이제 인내 한계가 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안티로 돌아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에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협상을 더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센 척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는 긴박한 조치라고 보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젠슨 황이 트럼프하고 마럴하고 리조트에서 만나고 나서 어떤 딜을 했냐면, 엔비디아는 H20에 대한 추가 제재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대신에 우리가 4년 동안 미국에다가 AI 관련된 투자를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트럼프가 말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 뭐 트럼프가 젠슨 왕이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 그러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누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신뢰를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똑같겠죠, 국가 간에도. 자, 저런 식으로 그게 한두 번은 사람들 상대방이 당하겠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협상했던 것들을 바로 다음날 뒤집어버리고 그러면 누가 협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거는 길게 끌고 가기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뭔가 준비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몰려서 취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또 반대로 뒤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모든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결론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팹리스잖아요. 설계를 하는 회사고, 결국 제조는 대부분 아시아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HBM도 사실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서 대만으로 수출해서, 여기서 이제 그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으로 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구조거든요. 자, 그걸 다 들고 와야 돼요. 서플라이 체인을 다 미국으로 가져와서 세팅을 해야 되고, 일단 그것도 문제인데요. 일단 다 가져오는 것도 문제인데, 가져오면 이 라인들을 누가 돌리죠? 사람이 돌려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조 인프라, 특히나 인력은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40년 동안 제조업을 안 했던 나라에서 갑자기 제조업을 하라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제조 인력들 다 데려간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트럼프 임기 한참 지나야 이제 뭔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트럼프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 주장을 들어주는 척 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는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젠슨 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AI의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 사람들 수만 명 고용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레거시 메모리 가격 턴어라운드만으로도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2분기는 뭐 반등을 확실하게 했었고, 이제 3분기에 이게 지속될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3분기에도 좀 더 이제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있는 수요를 상당 부분 땡겨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 관세가 만약에 90일 유예 조치가 되고, 또 만약에 추가 유예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재고를 축적해 놓으려는 니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저는 뭐 상반기까지는 놓고 보면 주가는 충분히 좋을 수 있다. 근데 하반기는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TSMC의 악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TSMC는 대만을 지키는 신성한 산이죠. 네, 호국 신산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대만을 지키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TSMC를 대체할 회사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대만이 좀 더 강한 나라였다, 국가가 뭔가 좀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뭔가 여력이 있는 나라였다 그러면 저런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TSMC가. 근데 지금 뭐 대만이라는 국가 자체가 지금 너무 이제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의 침공의
리스크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홍콩이나 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대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억지를 부려도 지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TSMC의 어떤 첨단 기술이 탐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져오고 싶죠.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TSMC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다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뭐 지금 본사에 있는 라인 수준의 최첨단 공정을 미국에다가 뭐 깐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고 있는데,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은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도 있다. 네. 일부는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조 라인을 미국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렇게 세팅이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최대한 뭔가 하는 신용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거는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지금 테일러 5에 투자 뭐 하는 것들이나 현대차도 지금 뭐 트럼프의 어떤 요구에 맞게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발표들을 정확하게 진짜 100%다 될까? 그거는 몇 년 지나서 확인이 되겠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상당 부분은 조금 이제 지금 계획대로는 안 될 거다. 굉장히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적게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나노 반도체에서 삼성과 TSMC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3나노부터는 사실 TSMC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나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나노, 2나노부터는 TSMC가 거의 뭐 한 세대 이상의 기술을 앞서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나노, 5나노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 4나노, 5나노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TSMC를 빼면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죠. 그런 쪽에서 지금 충분히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쪽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량을 많이 받아오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나노, 2나노 같은 경우는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SMC가 EUV를 늦게 사용했지만 삼성을 이긴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7나노부터 삼성전자가 EUV를 먼저 적용을 했는데, 오히려 후발로 들어온 TSMC한테 EUV 기술이 뒤처지게 된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제일 칩 설계 잘하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14나노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TSMC보다 선단 공정 기술이 앞섰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이 그럼 왜 그렇게 잘했었냐 생각해보면, 애플의 AP를 대부분 생산을 했었어요. 전 세계에서 저전력 기반, 특히나 ARM 코어 기반으로 칩 설계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애플하고 14나노까지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팹리스 업체하고 파운드리 관계는 설계도 그려서 던져주면 파운드리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그 설계도대로 만들려면 파운드리에서 거의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TSMC의 그 파운드리 라인에는요, 애플의 엔지니어가 수백 명 들어가 있습니다. TSMC에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같이 전수해주고 같이 공동으로 IP들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10나노부터 결국 뒤집어졌는데, 그때부터 공교롭게 애플의 AP 물량이 다 TSMC로 갔죠. 그리고 지금은 왜 그러면 4나노, 3나노, 2나노를 잘하냐? 전 세계에서 지금 칩 설계 제일 잘하는 회사 두 개 다 TSMC에 붙어 있죠. 애플, AP, 그리고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애플 정도의 어떤 그 공정 최적화까지는 안 되지만, 엔비디아가 그래도 엔비디아하고 같이 뭘 하면서 또 막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서 IP라는 게 또 막 생겨요. 그게 무형자산이 되고, 그러면 삼성은 또 그 IP를 피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삼성보다 먼저 수요를 잡은 TSMC의 GAA 공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똑같습니다. 결국은 좋은 설계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파운드리라는 거는 설계를 잘하는 애하고 제조를 잘하는 애가 붙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삼성이 설령 제조 쪽에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설계를 잘하는 업체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설계를 엑시노스 같은 자기네들의 이제 엑시노스에서 설계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엑시노스 설계팀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결국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설계팀들하고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똑같거든요. 이제 게이트 올어라운더라는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공정상에서 뭔가 많은 버그들이 나옵니다.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공정 기술로만 회피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설계 쪽에서 뭔가 이거를 약간 그 백업을 해주면 공정 쪽에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공정만 가지고 이걸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설계하고 공정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TSMC가 한 단계 뒤처진 기술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에 팹을 깔아서 양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율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죠. 일단은 미국에서 제조를 한다라는 거는 보조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보조금을 또 뭐 칩스법을 무력화해버려서 또 못 주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속 가능하려면 이게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든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억지로 지금 뭐 미국 내에 어떤 제조 라인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은 사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많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일단은 뭔가 보여주기식 뭐 이런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미국 공장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삼성의 이제 테일러 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이제 터프하게 하고 공장 건설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보조금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이 완공 시점이 지연이 됐고요. 원래는 2024년 완공 목표였는데 지금 2027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 임기 전까지는 뭔가 세팅을 해서 여기서 라인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뭔가 칩을 또 수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물량의 칩을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영업적인 상황도 너무 녹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SMC의 생산시설을 늘리는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일까요? 뭐 TSMC가 해외 거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회사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워낙 커지다 보니까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뭐 침공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최후의 보루는 이거죠. N-1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TSMC는 최첨단 공정은 본사에서 하고 해외 팹은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뒤처진 것들을 보통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N-1 정책을 폐기해라. 미국에 한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본사가 2나노면 애리조나 팹도 2나노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만약에 들어줘서 여기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거의 싱크로나이즈드가 되는다, 만약에 본사하고 미국 팹이,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죠. 관세 이슈로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 반도체 쪽은 어떻게 개편될까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일단은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산업별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 어떤 원산지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은 원산지라는 규정이 후공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증착, 세정, 산화, 뭐 노광, 식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팹에서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이잖아요. 지금은 웨이퍼를 만드는 게 원산지가 아니라 칩을 잘라서 패키징을 해서 완제품 칩이 나오는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징 앤 테스트가 이제 사실은 지금 원산지 규정인데, 그렇게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전 세계 어떤 후공정 팹을 까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전공정 비해서는 좀 더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멕시코 관세 싸다 그럼 멕시코에다가 지으면 되고 후공정 팹을, 그리고 뭐 브라질이 싸다 그러면 브라질로 가서 하면 되는데, 전공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공정은 반도체 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의 기술 집약, 지식 집약적인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뭐 남미에다가 전공정 팹을 만든다는 거는 미국에다가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무슨 멕시코나 캐나다에다가 이게 만드는 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원산지 규정을 저는 후공정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쪽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워낙 계속 자꾸 때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반격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원산지라는 그 규정을 웨이퍼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쪽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조금 이제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뭔가 디테일하게 뭔가 이걸 보고 고심을 해서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 진짜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반도체 시장은 관세가 없어서 어떤 혜택을 받았나요? 뭐 그동안에 반도체라는 건 원래 관세가 없습니다. 세계 어떤 뭐 곳으로 가든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없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반도체에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세트 제품에 대한 관세는 중복으로 부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면 800불 정도 원가가 나오는데 800불에다가 지금 145% 관세를 붙인다 그러면 이게 1200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2000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미국 소비자들은.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폰의 반도체 원가가 한 200불이라 그러면 200불에 대해서 25% 부과한다 그러면 50불 더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800불 제품이 850불 되는 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흡수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는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세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뭐 이렇게 중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조치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 속 TSMC가 미국에 종속된다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TSMC가 미국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지금 냉정한 글로벌 지정학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와서 어떤 모욕을 당하고 와서,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안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버티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잘 달래면서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TSMC나 대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지만 우리도 뭐 똑같은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저게 오히려 잘하는 거다. 오히려 뭐 괜히 그냥 카메라 앞에서 자존심 한번 세웠다가 우크라이나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봤잖아요. 무기 끊기고 정보 전략자산 끊기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나라의 존망조차 위태로울 수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